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늘 그 자리에 아니 오히려 줄어들기만 하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답답한 상황 말이에요. 저는 상담을 받으러 온 김모 씨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40, 50대 중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신데 성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는데 이상하게 집안 살림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이 자꾸 아프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김씨 댁을 방문해서 집안을 둘러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말이에요. 바로 현관 정면에 큼지막한 소금 항아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재물과 연관이 깊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소금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집안의 애군을 불러들이고 재물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씨 집처럼 현관 정면에 소음단지를 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까지 모조리 흡수해서 정작 집안으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집 입구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셈이죠. 실제로 김 씨에게 소금단지의 위치를 바꾸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막혔던 성진이 갑자기 확정되고 가족들의 잔병 치레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씨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금 단지 하나로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소금 교체의 특별한 방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소금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계세요. 단순히 요리에 쓰는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소금 한 가마니가 쌀 10가마니와 맞먹을 정도로 귀했거든요. 그런데 왜 소금이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닷물이 햇볕을 받아 수분이 증발하면서 순수한 결정체로 남는 것이 소금이에요. 이 과정에서 태양의 양기운을 가득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천연 정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의 보존 효과입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이 오래 보관되는 것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고 순수함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어요. 풍수에서 말하는 정화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세 번째는 소금의 전도성입니다. 과학적으로 소금물은 전기를 잘 통하지요. 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집안에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20년간 풍수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부유한 가정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 집안 어딘가에 소금을 보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아무 곳이나 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알고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 사장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30년 전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매장을 둔 대기업 사장이 되신 분인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가 알려주신 소금 보관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박 사장님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도 불을 지켜낸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금은 집안의 보물과 같으니 보물을 다루듯스럽게 관리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을 아무 그릇에나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도자기나 옹기 같은 흙그릇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받은 흙을 사람이 정성스럽게 빚어서 불로 구워낸 것이거든요. 이런 그릇에 태양 기운을 받은 소금을 담으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인공재료라 자연의 기운과 맞지 않고 유리는 너무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소금의 따뜻한 기운을 상쇄시켜 버려요. 그리고 소금의 양도 중요해요. 항아리에 반 정도만 채우세요. 왜냐하면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했을 때 그 기운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가득 채우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넘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또 하나 꼭 기억하실 점은 뚜껑이 있는 항아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뚜껑이 없으면은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정화 효과가 떨어져요. 뚜껑이 있어야 나쁜 기운을 완전히 가둬서 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소금 단지를 절대 두면 안 되는 곳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잘못 두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이 침실입니다. 특히 침대 근처는 더욱 위험해요. 작년에 상담받으러 오신 이 모씨 부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한 지 5년 된 젊은 부부인데 신혼집에 이사 온 후부터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부인은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집에 가보니 침대 머리맡에 큰 소금 항아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좋은 일이 있으라고 두고 가신 거였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침실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력한 상태가 되는 곳이에요. 잠들어 있을 때는 우리 몸의 방어막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강력한 정화 기운을 가진 소금이 있으면 우리 몸의 기운까지 흡수해 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소금 항아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침실에는 대신 작은 수정을 놓아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잠을 푹 자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식탁이나 거실 중앙 같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가족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시는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네 식구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특히 아이들이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곤 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거실 중앙 테이블에 장식용으로 큰 소금 항아리를 놓아 두셨더라고요. 인테리어용으로 예쁘게 꾸미려고 하신 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였어요. 거실은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정화 기운이 있으면 가족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따뜻한 감정까지 흡수해버릴 수 있거든요. 마치 가족의 정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소금 항아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실에는 대신 관엽식물을 놓아드렸더니 한 달 만에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다시 밝아지고 가족 대화도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곳이 아이들 방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대구에 사시는 최모 씨 댁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이 방에 소금 항아리를 놓아두신 게 문제였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라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였죠. 아이들은 성장하는 시기라 활발한 기운이 필요해요. 그런데 소금의 강력한 흡수력이 아이의 성장 에너지까지 빨아들여서 기운이 떨어진 거였어요. 마치 자라나는 새 옆에 강력한 제습기를 켜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 거죠. 소금 항아리를 치우고 아이 방에는 대신 밝은 색상의 소품들을 놓아주니까 일주일 만에 아이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성적도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현관문 바로 앞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처럼 현관 정면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차단해버려요.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집안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서 재물의 흐름이 막혀버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방의 가스레인지 바로 옆도 피해야 해요. 불의 기운과 소금의 기운이 만나면 서로 상충해서 주방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거든요. 주방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 조화가 깨지면 가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최고의 장소는 현관 구석진 곳입니다. 현관문 정면이 아니라 현관 안쪽 구석 말이에요. 서울 서초동에 사시는 정모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신데 몇 년 전부터 사업운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승진도 계속 밀리고 투자한 것들도 자꾸 손해를 보고 있었죠. 제가 정시댁에 가서 현관 왼쪽 구석에 소금 항아리를 놓아드렸어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은 걸러내고 좋은 기운은 집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한 거죠.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정씨가 그동안 막혔던 승진 소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투자했던 주식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서 그동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셨죠. 현관 구석에 소금을 둘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때 발에 차이지 않을 곳에 두어야 하고 너무 어둡지 않은 곳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발장 안쪽에 두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신고 들어오는 신발에는 온갖 기운이 묻어 있거든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도 많이 묻어와요. 신발장 안에 소금 항아리가 있으면 이런 나쁜 기운들을 자동으로 정화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좋은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많이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예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운과 직결되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이 깨끗하고 기운이 좋으면 재물운이 상승하고 반대로 더럽고 기운이 나쁘면 재물운이 떨어져요. 그래서 부자들은 화장실 관리를 특히 신경 쓰는 거거든요. 화장실에 소금 항아리를 두면 습기와 나쁜 냄새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재물운을 막는 나쁜 기운도 정화해줘요.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죠. 인천에 사시는 박모 씨 댁도 그런 경우였어요. 아파트 화장실에 환기가 잘 안 되어서 항상 축축하고 냄새도 좀 났는데 소금 항아리를 두고 나서 환기도 잘 되고 냄새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가게 수입이 늘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둘 때 주의점은 너무 습한 곳은 피하고 소금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면대나 변기에서 물이 튈 수 있는 곳은 피하시고요. 세 번째 좋은 장소는 안방의 옷장 안입니다. 침대 근처는 안 되지만 옷장 안은 괜찮아요. 옷장은 우리의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옷도 재산의 일부거든요. 여기에 소금을 두면 재물을 지키고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광주에 사시는 이 모 씨 부부는 옷장 안에
작은 소금 항아리를 두신 후로 의외의 수입이 계속 들어왔어요. 부인이 취미로 만들던 수제품이 인기를 끌어서 부업으로 발전했고 남편도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번째는 서재나 공부방입니다. 단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해요. 아이들 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야 하고요. 서재에 소금을 두면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산만한 기운을 정화해서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예전에 사시는 김모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었는데 서재에 소금 항아리를 빼빼모로 공부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결국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셨죠. 다섯 번째 좋은 장소는 베란다입니다. 특히 남쪽이나 동쪽을 향한 베란다가 최고예요. 베란다는 집안과 밖을 연결하는 공간이라 기운의 흐름이 활발해요. 여기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은 더욱 좋게 만들고 나쁜 기운은 정화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울산에 사시는 최모 시댁은 동쪽 베란다에 소금 항아리를 두신 후로 가족 모두의 건강이 좋아졌어요.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가장의 컨디션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란다에 둘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비에 맞지 않을 곳에 두세요. 그리고 너무 추운 겨울에는 실내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소금 단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교체 시기예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흡수했던 나쁜 기운을 다시 내뿜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집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집안에 큰 일이 있었을 때는 더 자주 교체해야 해요. 또 현관이나 화장실처럼 기운의 이동이 많은 곳에 둔 소금은 더 빨리 포화 상태가 되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세요. 소금의 교체 시기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째는 소금이 축축해지는 거예요. 원래 바싹 마른 소금이 만져보면 축축하다면은 습기를 많이 흡수한 거라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둘째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하얀 소금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은 점들이 생기면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한 증거예요. 셋째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교체해야 해요. 넷째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예요.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금전적 손실이 생기거나 하면 소금이 포화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 보세요. 교체할 때는 반드시 새 소금으로 갈아야 해요. 그리고 항아리도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린 후에 새 소금을 넣으세요. 그럼 사용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나쁜 기운을 잔뜩 흡수한 소금이니까 먹으면 오히려 해로워요.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변기 청소나 바닥 청소할 때 쓰고 물에 씻어 내보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도 함께 씻겨 나가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현관 앞에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는 거예요. 집 앞에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절대 싱크대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부엌 큰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나쁜 기운이 담긴 소금을 거기 버리면 오히려 해로워요. 소금의 양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아리의 절반 정도만 채우는 게 좋은데 너무 적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소금은 천일염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정제염은 인공적인 처리를 많이 해서 자연의 기운이 부족해요. 천일염은 바닷물이 햇볕에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만들어진 거라 태양의 양 기운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고급 소금도 좋아요. 값은 좀 비싸지만 정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재물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리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소금을 넣을 때는 정성을 담아서 넣으세요. 그냥 막 붓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넣으시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보름달이 뜨는 날에 소금을 교체하시면 더욱 좋아요. 보름달은 가장 기운이 충만한 때거든요. 이때 새소금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또 새소금을 넣기 전에 항아리를 햇볕에 한나절 정도 말려주시면 더욱 좋아요. 항아리에 태양 기운을 충전해 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특별한 방법이에요. 소금 항아리 뚜껑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주세요. 아주 작은 구멍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정화되어서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어요. 완전히 막힌 뚜껑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구멍을 뚫을 때는 반드시 뚜껑의 중앙에 하나만 뚫으세요. 여러 개 뚫거나 너무 크게 뚫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 항아리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먼지가 쌓이거나 지저분하면 소금의 정화 효과가 떨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항아리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소금 항아리를 처음 둘 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재물운 상승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소금 항아리에 손을 대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어보세요.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소금의 효과도 극대화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남에게 이 5가지 물건 절대 주지 마세요. 금전운이 무섭게 사라집니다. 돈 사라지고 가난해지는 소지품.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건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물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물건은 편안함을 주며 또 어떤 물건은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재물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그 물건들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돈복과 행운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여러분의 손때에 묻은 소지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운이 담긴 이 소중한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금전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집안에서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가던 흐름을 막고 밖으로 흩어지던 복을 다시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누고 비우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며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곤 합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몇 번이고 물건을 팔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가져가라며 선심 쓰듯 나누어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무심코 건넨 물건 하나에 나의 소중한 재물과 인생의 좋은 기회들이 함께 담겨 떠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는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써주세요. 저는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재물운이 오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사용한 물건에는 우리 삶의 에너지가 그대로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각인입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의 밝은 에너지,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던 염원의 에너지, 그리고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던 환희의 에너지까지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늬처럼 내가 아끼던 물건에 아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은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분신과도 같고
내 인생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입었던 옷,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밤새도록 넘겨보던 책상,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식탁, 이 모든 것들에는 그 순간의 귀한 생기, 즉 살아있는 좋은 기운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낡은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쌓아 올린 공든 탑의 주춧돌 하나를 스스로 빼내어 남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재물운과 성공운이 담긴 그릇의 한쪽을 깨뜨려 그 안에 담긴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좋은 기회가 올 듯 하다가도 번번이 눈앞에서 사라져요. 집에만 들어오면 기운이 없고 모든 일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혹시 내가 나의 복이 담긴 물건을 너무 쉽게 남에게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운의 흐름이 막힌 것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 만든 기운의 누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담긴 물건을 대가 없이 남에게 주면 내 재물운의 그릇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 강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들어오는 물줄기가 강해야 하고 나가는 물줄기는 가늘어야 내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운이 듬뿍 담긴 물건을 남에게 건네는 것은 내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내 복을 마음껏 가져가시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았을 때, 사업이 번창했을 때, 소위 잘 나갈 때 쓰던 물건일수록 그 안에는 강력한 성공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소중한 사람에게 이것 쓰면 너도 잘 될 거야 라는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운의 총량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되어 결국 나의 운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복을 깎아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부자들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쓰던 물건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성공 에너지가 깃든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바로 자신의 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자 더 큰 성공을 불러오는 자석과도 같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물건을 특히 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지, 나의 운을 지키기 위해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옷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내밀한 기운과 건강운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속옷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옷입니다. 하루 종일 나의 체온과 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파장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풍수에서는 속옷을 단순한 천 조각으로 보지 않고 제2의 피부이자 나의 신체의 일부로 여깁니다. 가끔 명품 속옷이나 비싼 속옷을 한두 번 입고는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어라며 아까운 마음에 건네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의 몸에 깃든 고유한 생체 에너지, 특히 건강과 직결된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건강하고 활기찬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좋은 건강운을 상대방과 나누어 갖게 되어 나의 기운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몸이 좋지 않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탁한 기운이 속옷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의 고유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입던 속옷을 물려주거나 함께 입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속옷을 선물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정성껏 포장하여 선물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낡고 해진 속옷을 아깝다고 계속 입거나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돈복과 행운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옷이 낡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 나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풍요를 담는 그릇과 밥솥을 남에게 주면 우리 집의 재물복이 그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신장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쌀과 밥을 담는 도구들은 재물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풍요와 금전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담는 쌀통, 밥을 짓는 밥솥, 그리고 그 밥을 담아 먹는 밥그릇은 모두 재물을 담는 그릇, 즉 우리 집의 복주머니인 셈입니다. 이런 귀한 의미가 담긴 밥그릇이나 밥솥을 이사를 가거나 새 제품을 샀다는 이유로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사용하며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그 그릇과 밥솥에는 가족의 화목과 번영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 집의 복주머니를 통째로 다른 집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더 커져나갈 재물의 씨앗까지 남에게 넘겨주는 격이니 나의 금전운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이나 미개봉 밥솥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운이 담기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므로 상대의 복을 빌어주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밥을 담고 국을 담아 먹었던 그릇은 다릅니다. 그 안에는 나의 식복과 제복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칼이나 이가 나간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은 그 자체로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관계의 단절이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던 칼을 남에게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가 나가거나 깨진 그릇은 깨진 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물건은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틈으로 새어 나가게 만듭니다. 아깝더라도 이런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즉시 집안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했을 때 쓰던 지갑을 남에게 선물하는 것은 내 평생의 운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은 돈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돈이 편안하게 머물고 친구들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오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풍수 도구입니다. 지갑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명함,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사진까지 들어갑니다. 즉, 지갑은 나의 재물운과 인간관계운, 사회적 성공운이 모두 응축된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크게 성공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용하던 지갑을 자녀나 아끼는 후배에게 이 지갑의 좋은 기운을 받아 너도 성공하라는 의미로 물려주곤 합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풍수적으로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성공 에너지를 통째로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 운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그 지갑을 넘겨주는 순간 나의 재물운은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거나 혹은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와 성공을 기원하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이 새로운 집에 돈이 가득 담기길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쓰던 지갑, 특히 나의 전성기를 함께한 지갑을 주는 것은 내 운명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 돈의 집이라면 가방은 나의 기회의 집입니다. 가방에는 지갑뿐만 아니라 중요한 서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는 수첩,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휴대폰 등 나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물건들이 담깁니다. 내가 들고 다니던 가방에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성사시켰던 계약들, 내가 얻었던 기회들의 에너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쓰던 가방, 특히 값비싼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사회적 성공과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래 키운 식물을 함부로 남에게 주면 집안의 번영과 성장의 기운이 꺾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고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풍수 개운물입니다. 집안에서 자라는 식물은 그 집의 기운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대화, 집안의 공기 흐름에 모두 영향을 받으며 그 집에 맞는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지니게 됩니다. 즉, 내가 오랫동안 정성껏 돌본 화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 집의 기운을 나누어 가진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과도 같습니다. 이런 식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은 우리 집에 살아있는 복덩어리 하나를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기운이 깃든 속옷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집안의 성장과 번영의 기운이 그 식물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가 우리 집의 기운은 그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즉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죽은 식물은 살아있는 생기가 아니라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뿜어냅니다. 이런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은 집안의 좋은 운을 갉아먹는 행위이며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더욱 나쁜 행위입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불운을 전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손된 물건, 특히 망가진 인형 같은 것도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형은 예로부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 주술적인 의미를 담기 쉬운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망가지거나 훼손된 인형은 좋은 기운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불길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살아있는 기운은 소중히 지키고 죽은 기운은 단호하게 내보내는 것. 이것이 운을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피치 못해 이런 물건들을 나누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을 나누는 것이면 알겠지만 물건이 너무 아깝거나 꼭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거래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공짜로 주거나 일방적인 선물로 건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액이라도 돈을 받고 파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가치를 교환한다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물건에 담긴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물건과 맞바꾸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나 조언을 듣는 것도 일종의 가치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방적인 나눔이 아닌 상호적인 교환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쓰던 물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며
나의 운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물건을 건네주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정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내어두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양기, 즉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에 물건을 두는 것은 그동안 물건에 깃들었던 나의 개인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재충전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물건은 이전 주인의 기운이 옅어지고 중화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나의 복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건을 지키는 것을 넘어 좋은 사람과 좋은 말을 내 곁에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복이 있어야 제복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어떤 에너지로 채우느냐가 결국 내 운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항상 희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희망의 나무에서 희망의 꽃이 피고 풍요의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운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멀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과 귀한 정보가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돈은 나를 사랑하며 언제나 나에게 풍족하게 흘러 들어온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어 보세요. 반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들은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현실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는 약속처럼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운명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 하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깃들어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담긴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은 새어나가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운을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수선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풍수선생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